제가 이제 뭐 당원이거나 뭐 당 활동을 한 적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민주당과는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어서 이런저런 기회로 이제 뭐 당사도 와본 적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랑 교류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젊은 세대 분들 많이 모여서 하는 행사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간단하게 이제 그 뭐 연령이나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봤는데 상당히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뭐 공부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사회 민주당이나 정치 발전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신다면 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상당히 민주당의 미래가 밝겠다라는 느낌을 조금 이렇게 오늘 뭐 미리 명단도 좀 보고 이렇게 또 화면으로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7시면은 저녁 먹고 조금 식곤증도 많이 올 때고 그리고 상당히 주제가 조금 넓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면 어떻게 좀 졸리지 않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까 조금 이제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강의를 진행하기 어렵고 사실 저도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수준에서 지금 세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목적은 이 변화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고민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공유하는 이런 방식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할 부분은 이 제목에 좀 나와 있는데 앞에는 이제 국제 질서의 변화를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변화의 부분에서 좀 한 절반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이 미래와 관련돼서는 지금 세계가 되게 복잡하게 이제 변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은가 약간 전망이겠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세계가 가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가 요것들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 내용들을 좀 이야기하는 이런 뒷부분에서는 그런 순서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 질서의 변화 이렇게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리는데 뭐 세계가 이제 상당히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변화를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국제 관계나 이런 거 볼 때 구조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국제 질서도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있고 또 이제 구조와 함께 행위자들이 있어요. 국제 질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들의 행태적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국제 질서의 변화를 이렇게 볼 때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큰 틀의 변화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먼저 구조라고 하면 지금 변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뭐가 변하는가를 좀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요 시기를 우리가 보통 그 포스트 냉전 시기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합의된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포스트 냉전 시기가 아니라 포스트 냉전 시기의 종결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그럼 여기에 이제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가 냉전이죠. 뒤에서도 이제 신냉전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지금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국제 질서의 변화를 한 세 가지 시기로 나누게 되면 한 그 90년대 초반 소련과 동유럽에서 이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던 시기 이런 시기까지를 그 90년도까지를 대충 냉전 시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럼 이제 90년대 소련이라 그 냉전의 한 축을 형성했던 소련이 해체되고 그 이후 시기를 포스트 냉전 시기라고 해요. 그죠? 포스트 냉전 시기.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중요한 글들에서 지금은 포스트 냉전 시기가 끝났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국제 질서의 변화를 볼 때 요 세 가지의 단어가 개념이 갖는 의미가 뭔가 요거를 조금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다 또는 어떤 방향에 와서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냉전 시기는 뭐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냉전 시기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상당수의 분들은 냉전 시기의 끝부분과, 그죠? 잘하면 또는 포스트 냉전 시기에 대부분 어떤 사회에 대한 인식들이 형성된 분들일 것 같아요. 냉전 시기는 보통 뭐 쉽게 생각하듯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미국과 소련이 이제 대립하는 질서였죠. 그래서 이제 양극 체제라고도 합니다. 양극 체제. 그러면 이제 냉전이 끝난 시기를 포스트 냉전 시기라고 하는데, 포스트라는 것은 뭐뭐 뒤라는 것이니까 어떤 상황을 뭐다라고 직접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스트 냉전 시기를 정의하려면 조금 더 이제 나간 이야기들이 필요한데, 포스트 냉전 시기, 90년대에서부터 최근까지의 시기, 그죠? 이 시기를 포스트 냉전 시기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을 이 시기의 국제 질서는 뭐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헤게모니. 그 전에 이제 냉전 시기는 미소의 양극 체제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포스트 냉전 시기는 일극 체제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유니폴러. 냉전 시기 바이폴러, 포스트 냉전 시기 유니폴러. 세계 질서를 중요한 힘들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개념들입니다. 또는 양극, 일극. 다른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다극이라는 표현이 있죠. 다극. 그래서 요새 이제 세계 질서가 다극화되는 방향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도 하나의 조금 논의가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30년 동안 90년대 이후로는 30년 동안은 미국의 헤게모니, 미국의 일극 체제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초에서 작동했던 것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죠. 글로벌라이제이션. 이게 이제 이 경제 자원의 이동의 벽이 굉장히 낮아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할 때 뭐만 계산하면 되냐면, 그 투자했을 때, 만약 공장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임금, 토지 비용, 그리고 관세, 물류 비용 이런 것만 생각해서 가장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죠. 요게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끝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게 지속 끝났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느냐? 이제 요 시작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퇴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뭐니 통계로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2008년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차 대전 이후로 계속 무역 증가율이 그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2008년도 글로벌 위기를 겪은 이후로 무역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떨어지거나 비슷하거나 뭐 큰 차이가 없거나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어떤 자원의 이동, 그죠? 상품의 이동의 속도가 크게 줄었다라는 것은 이미 나타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났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이 원인은 불평등이 심한데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되게 저항하는 강한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미국, 영국. 그러니까 이 소위 자본주의 국가,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 오히려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해 부정적인, 그죠? 흐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거를 영국의 브렉시트라든지 미국의 트럼피즘, 그죠? 이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갑자기 끝나거나 뭐 크게 뒤로 돌아갈 상황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동안에 유지했던 방식의 속도로 나아가진 않을 거고 부분적으로는 후퇴도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미국 헤게모니의 약화는 뭘 통해서 나타나냐면 주요 국가들 사이의 갈등과 경쟁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리아 문제는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데, 저는 요 대국 큰 국가들,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한 국가들 사이에
직접적인 힘의 대결이 냉전 시기에 포스트 냉전 시기에 거의 없어졌다가 처음으로 나타난 사건을 저는 시리아 문제라고 봐요. 시리아에서 처음 아사드 정권이 이제 내부의 국내 저항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했죠. 그래서 이제 서구 미국 등 유럽 서구 국가들이 그 저항 세력들을 군사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실 그 전에 이라크나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금방 권력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시리아 보시면은 그때 그 아사드 정권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공고해졌어요. 왜 공고해졌느냐? 시리아 그 아사드 정부를 러시아가 지원을 해줬거든요. 군사적으로. 그게 이제 아사드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고, 그것이 이제 뒤에 실질적으로 이 미국의 어떤 그 움직임에 저항하는 군사적 대응을 러시아가 한 거죠. 이게 이제 저는 그 출발점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새 많은 관심이지만 중국과 미국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군사적 경쟁들이 이제 남중국해랑 타이완 이런 문제를 들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의 대국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온 거예요. 사실 이게 포스트 냉전 시기에는 이런 상황을 상상하기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도전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징조다. 그죠? 이게 미국 헤게모니가 지금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지만 그것이 약화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 구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떤 문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글로벌라이제이션도 후퇴조하고 대국들 간의 갈등도 증가하고,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글로벌 협력에 대한 필요성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예를 들면은 그 기후변화, 감염이 아니라 감염병이죠. 이거는 전형적으로 공동으로 노력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한 나라만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이런 것들의 중요성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어떤 토대들은 점점 세계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이건 인류 사회에 대단히 큰 도전이 되는 그 딜레마입니다. 이거는 이제 누구 한 사람의 힘에, 한 국가의 힘에서 해결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에 처해 있다, 세계가. 그것들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제협력이 잘 된 케이스입니다. 그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미국, 중국, 유럽이 잘 협력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그 문제를 빠르게 수습하고 이렇게 세계 경제가 좀 정상화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경제적 문제에서도 협력 안 되죠. 지금 갈등들, 이게 금융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물류도 불안해지고 뭐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갈등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한 어떤 징조다. 큰 도전이다, 인류 사회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대국 간의 충돌이 되면 이 군사적 충돌을 하게 되면 큰 재앙이죠. 그죠? 엄청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근데 이들 국가가 다시 이제 군비 경쟁을, 그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모두가 이 국가들이 전쟁을 바라지는 않겠죠. 뻔히 알거든요. 전쟁이 나면 다 죽는다. 근데 이게 이 군비 경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 우발적인 사태에 의한 충돌 가능성도 같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자꾸 위협으로 보여지게 되는 이 상승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되면서 1962년도에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에 세계가 핵전쟁에 가장 접근해 있다. 또는 쿠바 미사일 위기 때보다도 더 위험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도 뭐 이것도 하면 좋겠지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뒤에 혹시 기회가 되면 조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 구조를 얘기했으니까 세계 국제 질서를 얘기할 때 구조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은 뭐를 얘기하냐면 세력 균형을 이야기해요. 그죠? 국제 질서의 구조라는 측면들은 세력 균형이다. 그래서 아까 일극, 다극, 그죠? 또는 양극 이런 거는 국제 질서에서 힘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정의되는 개념이죠. 지금 일극 체제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구조적 변화는 중국의 미국 추격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이 이 20년 동안 2000년도서부터 2019년도까지 GDP, 국가 경제 규모죠. 그거로만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12%에서 약 70% 가까이까지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매력 평가, 이거 환율로 해갖고 달러로 그냥 단순하게 환율을 계산해갖고 달러로 표기한 이 GDP가 아니라 각국의 이제 물가 수준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 화폐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르잖아요. 구매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걸 고려한 어떤 경제 통계도 하게 되는데 국제 비교에서 그거는 한 2015년도 정도서부터는 중국이 미국을 앞섰다 이렇게 평가도 나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이 추격이 언제쯤 미국을 따라잡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추격 속도를 고려하면은 대충 2030년, 35년에서 2035년 전후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새 여러 가지 그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뭐 등등등. 근데 중국이 이제 그런 부분에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나라, 미국을 추격했던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을 따라잡는 데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주장도 이제 미국 내에서는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굉장히 빠른 추격이다.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냐면 미국 GDP의 70%에 접근했던 나라. 미국이 이제 세계에서 경제력으로 가장 커지고 나서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경제력의 70%에 접근했던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소련은 미국과 경제력 격차가 굉장히 컸어요. 어느 나라가 미국의 경제력의 70%까지 갔을까요?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이 경제력이 70%까지 간 거는 뭐냐면 80년대 프라자 합의라고 일본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미국을 따라잡으니까 제조업 쪽에서 그리고 무역 적자를 미국이 많이 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일본을 압박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일본의 위에나 가치를 인위적으로 상승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한 180엔에 그 1달러 뭐 이렇게 돼 있다면은 한 90엔에 1달러. 일본 화폐 가치를 2배로 증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일본 사람들은 외국에 가서 구매하면 엄청난 부자가 된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자산을 많이 해외에 가서 구입하는 이런 사태들도 나타나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일본 경제에는 대단히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보다는 인위적으로 경제력이 과대평가된 사례죠. 그리고 이제 거품이 빠지면서 지금 30년 동안 일본이 이제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은 비교적 실물로 미국 경제를 지금 따라간, 상당히 따라잡은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격차가 꽤 커요. 아직까지도. 지금 딱 시점에서 보면 중국의 군사비가 미국의 군사비의 한 40% 이하입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이 그동안 축적한 군사비까지 합치면은 격차가 꽤 커요. 그래서 이거는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하기 어려운 대단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중국도 그걸 알아요. 이런 격차를 고려하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패권 경쟁하기는 아직 어렵다라는 걸 중국도 압니다. 다만 이 군사적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군사력을 전 세계 수십 개국 국가에 지금 배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군사비를 상당한 정도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됩니다.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으니까 어디에다가만 집중하면 돼요. 중국은 자신의 군사력 자적 자원을 자기가 직접적인 이해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걸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대만, 타이완 중심이겠죠. 조금 넓게 얘기하면은 서태평양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군사력, 미국이 배치된 미국의 군사력. 보통 서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국의 군사력이라는 건 주한미군, 주일미군, 그죠? 그리고 항공모함이 많이 올 때 한 2대, 3대 이렇게 몰려다니잖아요. 위험스러워. 자기가 이제 필요한 경우에. 그 정도 병력. 그리고 괌이나 이런 데서 발진할 수 있는 전폭기. 그죠? 이 정도를 보시면 돼요. 그 정도에 대해서 중국이 견제하거나 균형을 맞추거나 어느 시점에서는 앞설 수 있는 정도의 축적들을
중국이 이제 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봤을 때는 중국과의 되게 치열한 어떤 경쟁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면 서로 피곤해요. 그죠? 힘이 센 사람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주도할 수 있지만 거기도 부정적인 요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잘못 관리했을 경우에 무력이라도 한번 충돌하게 되면 정말 양쪽이 다 손해보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핵무기가 없을 때는 옛날 우리가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국제관계에서 다른 나라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게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다른 나라들끼리 싸우게 만들면 자기는 거기서 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 되게 위험하죠. 왜냐하면 강대국들이 다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식의 접근은 되게 위험한 발상이 됩니다. 어쨌든 충돌이 발생되는 것은 모두 두렵기 때문에 조금 관리하려고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신 개념 중엔 G2라는 개념들이 있을 겁니다. 미국이 중국, 글로벌 2, 미국과 중국이 조금 협력하자. 근데 그 내용으로 미국이 제시한 내용이 뭐냐면 여기 영어로도 썼는데 책임 있는 이익 상관자, 중국이 책임 있는 이익 상관자가 돼야 된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중국이 빠르게 성장한 배경은 뭐냐? 국제 질서가 중국의 성장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장한 중국이 지금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데 더 기여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책임 있는 이익 상관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잘 협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중국은 그 이야기를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국제 질서에서 중국의 이익과 지위에 대한 더 합당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의 국제 질서는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중국이 굉장히 힘이 약할 때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국제 질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뭐 다른 질서로 대체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중국이 약했을 때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중국이 힘이 강해졌어. 중국의 국력이 커졌어. 그럼 그만큼의 어떤 존중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기여만 얘기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대신 한 얘기 뭐냐면 신형 대국 관계론입니다. 그죠? 이제 국제 이론에서 보면 가장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기를 어떤 시기라고 보냐면 기존의 헤게모니 국가가 존재하고, 그죠? 근데 새로운 성장하는 국가가 기존의 헤게모니 국가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때, 추격이 빨라질 때, 그 시기를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대국들 간의 관계가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신형으로 가자. 이 전 충돌로 가는 건 구형 대국 관계고 신형 대국 관계다. 그럼 그렇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가끔 여러분들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이제 뭘 핵심 이익이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타이완 같은 것도 타이완 문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핵심 이익 중에 핵심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핵심 이익의 범위를 주권 이익, 영토 이익, 발전 이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볼 때는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핵심 이익을 존중한다. 그러면은 중국이 내놓는 핵심 이익의 목록이 너무 많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중국의 입장을 과도하게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핵심 이익 담론에 쉽게 수용하면 안 된다라는 게 미국 내에서 당시에 또 중요한 어떤 컨센서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미국과 중국이 세력 균형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구상을 던지긴 했는데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은 아니어서 이게 이제 2000년, 2005, 6년서부터 2012년도까지 이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이런 담론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국제 질서가 점차 균열하고 파편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구조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포스트 냉전 시기가 이런 요인에 의해서 끝나가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미중 경제 같은 측면에서. 약간 행위적 측면에서. 그럼 구조가 변화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조금 갈등하는 방향으로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그래서 이제 행태적 측면에서 그럼 누가 더 공세적이냐? 이런 구조 변화 속에서 누가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느냐? 뭐 갈등의 전개와 확대는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릴게요. 경제 갈등 뭐 많이 보시고 있죠. 지금 경제 무역 갈등에서 시작해갖고 다만 지금 특징은 기술 갈등, 기술 경쟁이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또 되게 이 과정에서 되게 힘들죠. 우리도 물건을 중국에 상당히 많이 팔고 있고 중국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 기술 디커플링이 발생되고 미국은 중요한 기술에 대해서 중국과 협력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되게 갈등적 상황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정학 갈등도 이제 뭐 쿼드 뭐 이런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미국은 중국 봉쇄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중국을 압박하는 어떤 연대 네트워크를 강화하려고 하고 당연히 중국은 그거를 돌파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갈등들이 이제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민감한 문제는 타이완 문제죠. 그건 좀 이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 경쟁이 이런 그 전형적인 국가 이익과 관련된 이슈들만이 아니라 제도 가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양상들은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금 뭐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관련돼서 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이따 질문할 때 같이 얘기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케이스 조금 얘기해 가지고 이제 누가 더 공세적이냐. 뭐 많이 이렇게 그래서 미국이 더 나쁘냐, 뭐 중국이 더 나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누가 더 나쁘게 행동하느냐. 뭐 그런 의문서부터 시작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이 대단히 2010년대 이후에 공세적으로 보여지는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되게 공세적이다. 이런 이야기들 좀 들으실 거예요. 그럼 남중국해 우리 뭐 보이지도 않잖아요.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죠. 그죠? 근데 거기서 중국이 공세적으로 행동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떤 내용일까? 보면 중국이 공세적이라고 보여지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 사진에 나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요 위에 아무것도 없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원래는 이게 다 이런 식으로만 둘레가 이렇게 쳐져 있었던 섬입니다. 그죠? 사람이 안 사는 무인도였어요. 남중국해의 여러 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좌우로 지금 인공시설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 오른쪽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거는 활주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비행기가 떴다 내릴 수 있는 시기고 수천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 시설들을 만들고 병원도 짓고 뭐 보면 여기 요 위에 녹색은 그냥 원래 자연적인 녹색이 아니라 체육 운동 시설이겠죠. 그죠? 체육관 이런 거. 무인도에 이 정도 시설을 이제 이렇게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201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 이 남중국해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이것에 반발이 컸죠. 그죠? 그러면 이게 중국의 이런 공세적인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어떤 시설 건설을 한 건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들이 군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높죠. 그죠? 근데 이게 중국의 일방적 행동만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단순하게 남중국해 섬들의 이 모습을 표시한 건데 여기 그 보시면 이렇게 그 왼쪽 끝이 베트남이고 오른쪽이 필리핀, 아래쪽이 인도네시아 이렇게 이제 육지들이 큰 데가 있고 여기에 이제 가운데 표시되어 있는 그 녹색들이 다 섬이 무인도입니다. 원래 아무도 안 사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무인도를 개별적으로 점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서부터. 이 점령 제일 많이 한 나라는 어느냐? 여기 표에 나오지만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일부 가서 여기 다 내 땅이라고 주장해야 되니까 다 가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누가 일방적으로 앞으로도 소유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잘 되려면 협력해서 개발해야 될 지역이지 이 상태에서 누가 일방 한쪽이 다 먹을 수가 없는 이미 구조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먼저 들어간 건 베트남이거든요. 베트남이 가깝고 중국은 이제 80년대 90년대까지는 해군이 약해갖고 여기까지 배치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베트남이 씌운 시설 정도는 뭐냐면 정말 어선이 피난할 시설이다. 피난시설이라는 정도의 명분을 가지고 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뭐 그냥 간단한 콘크리트 그 건축물 정도 되겠죠. 아까 그런 시설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 중국이 저렇게 들어오니까 다른 나라들은 되게 불만이 컸죠. 2010년대 이후에. 그래서 이제 세력 균형이 이제 생기니까 미국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협력을 받아서 중국이 진출을 억제하는 이게 이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킨 또 원인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간에 대화는 진행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대신 이 지역에서 미국도 군사력을 보내고 있고 배를 중국도 이제 그걸 밀어내기 위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서 굉장히 치열한 이 갈등들이 가끔 발생합니다. 배가 가면 굉장히 근접한 항해들을 하는 거죠. 위협을.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국이 힘이 세지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기존의 핵심 이익들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 분명합니다. 이렇게 공세적으로 보이는 것도 분명하고요. 근데 그게 일방적 행동만은 아니고 가만히 살펴보면 그 행동이 나타나게 만들고 더 가속화시키는 상호작용들이 있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어느 한 측면만 나빠서 국제관계에서 보면 어느 한 측면에 일방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안관계도 지금 뭐 많이 나오죠. 이거는 양안관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미국도 합의한 거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도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만 하나의 중국은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 차이나 폴리시는. 근데 기존의 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서 이루어졌던 관행들을 지금 미국이 좀 깨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많이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는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서 통일하려고 한다.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사실 2005년도에 이미 중국이 이 반분열법이라는 걸 법으로 만들어 갖고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조건을 명시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떨 때 사용하느냐 이렇게 해서 원래는 타이완이 독립을 선언하거나 외국 군대가 타이완에 들어가거나 이런 상태에 대해서만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타이완이 무기한 통일 대화를 거부할 경우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할 어떤 문턱을 상당히 낮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공세적으로 보이죠. 타이완 내에서도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려가 있고. 근데 사실은 중국이 그렇게 한 요인 중에 하나는 그 2000년대 들어와서 타이완 내에서 독립 움직임이 실제로 강화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타이완이 독립해야지 독립을 지지하는 심정적인 이런 생각도 많아요. 그것도 뭐 저는 충분히 있을 때 생각하는데 근데 국제관계 영토 변경이나 주권에 대한 상황은 그러한 마음만 가지고는 이루어지기 대단히 어렵거든요. 역사적 과정도 같이 고려를 해서 그것이 일방적인 선언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 상황들이 같이 엮여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되게 이제 복잡해지는 건 이것도 꼭 의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중국이 군사력이 강화되면 중국이 의도가 어떻든지 관계없이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군사적 세력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발생시키는 어떤 이 복잡한 문제들이 이 양안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강조하면 분명히 중국이 과거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세적 발언 또는 공세적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갑작스럽게 아무런 이유 없이 등장하는 건 아니다. 그럼 그 이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을 같이 해줘야만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미중 갈등을 더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중국이 일부 영역에서 진행하는 어떤 이런 공세적인 어떤 움직임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 변화예요. 미국의 대중국 전략 변화. 그러니까 미국이 이미 2017년도에 이제 2015년도에 보면 NSS라고 국가 안보 보고, 국가 안보 전략 보고 이렇게 해서 한 4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뀌면서 보통 이제 한 번씩 발표되는데 오바마 시기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부상을 뭡니까? 환영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등장한 이후에 이 두 번째가 2017년도가 중국의 의도를 미국의 지위를 대체하려고 한다. 인도네시아, 인도차이나, 인도 퍼시픽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 미중 관계를 전략적으로 보는 담론들이 막 증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이든이 등장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정책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된 측면도 있죠. 이번 10월 달에 바이든 정부에서 첫 번째 국가안보전략보고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는 유일한 경쟁자다.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경쟁자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미국과 중국 관계를 약간 패권 경쟁적 속성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판단하고 대응하는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가지는 그런 성격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의 GDP를 초월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같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1인당 GDP로 보면은 인구 격차가 있잖아요. 중국이 미국 인구의 3억, 12억, 13억 하고 미국 인구가 3억 이렇게 되면은 한 4배가 넘죠. 중국 인구가. 그러니까 GDP가 같아져도 국가 GDP가 1인당 GDP로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1인당 GDP가 4분의 1 격차가 나는 나라, 4배 격차가 있는 나라면은 상당히 사회의 질적인 발전 수준이 다른 나라죠. 그러니까 중국이 양적으로 쫓아가도 1인당 수준에서는 미국을 쫓아가는 것은 당분간 거의 불가능하고 그거야말로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중국이 추월하는 게 세계에 도움이 될까? 그것도 좀 회의적이에요. 그죠? 다른 방식으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게 세계 인류에도 다 GDP 가지고 쫓아가는 것보다는 뭐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우려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게 이제 이런 수치를 보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패권 경쟁이나 이런 중국에 대한 봉쇄가 미국한테 꼭 유리하냐? 이것도 아닌 측면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재를 하면 제재의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제재를 하는 나라도 비용을 치러야 돼요. 특히 이런 큰 나라들 관계에서는. 예를 들면 이게 기술 디커플링을 하면 누가 이롭냐. 반도체에 대해서 중요한 반도체를 중국에 못 팔게 하면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 기술 디커플링을 미국이 못 팔게 하면 그래서 이제 중국의 반도체 발전 속도를 늦추거나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설비나 이런 것들 공급해주지 않음으로써. 그러면 중국도 이제 반도체 발전 속도가 떨어지겠죠. 그죠? 당지적으로는. 그럼 미국은 피해가 없느냐? 미국은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다 손해보는 비용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만 놔두면은 누가 덕을 보느냐? 여기서 보면 기술 디커플링을 하면 맨 마지막 강하게 디커플링을 하면 미국의 대중 수출은 제로로 가고 마이너스 100이니까 미국의 시장 점유율도 2018년도에서 보면 48%에서 30%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중국에 못 팔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 이익이 줄기 때문에 투자도 줄어요. 그래서 미국의 R&D도 준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거죠. 그 사이에 누가 1등 하느냐? 한국이 1등 한다는 겁니다. 왜? 미국은 못 파는데 한국은 파니까. 그죠? 이 사태를 막으려면 어떻게 되죠? 미국은? 기술 디커플링 속에서 미국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으려면 반도체 산업을 계속 발전시키려면 한국도 중국에 못 팔게 해야 되죠.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나라들의 핵심 산업들을 다 미국으로 끌고 와야죠. 지금 미국이 그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낙관적이냐? 꼭 낙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힘들지만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지금 반도체에서. 그럼 그 반도체 부분을 중국이 대체를 해버리면 자기가 이제 한 5년이고 10년이고 걸려갖고 다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발전 속도를 중장기적으로 보면 가속화시키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재라는 게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패권 경쟁으로 가는 거는 아마 조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미국한테도 되게 비현실적이고 미국에게도 비용이 증가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은 다소 이제 핵심이 있고 관련돼서 중국이 공세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미국은 조금 오버리액트하는 과잉 반응이다.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그래서 패권 유지 전략을 전반적으로 구축하면서 되게 갈등을 과도하게 확대시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적절하게 중국이 대외적으로 성장하면서 중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다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중국이 약간 대외적으로 어떤 그 부정적인 그죠? 세계 규범에 좀 충돌하고 이런 행위를 세계가 반응해주고 그죠?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과도하게 패권 경쟁적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전면적 패권 경쟁에 대한 제약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항상 얘기할 때는 지금으로서는 컴퍼티션, 컨프런테이션, 코어퍼레이션 이게 다 있다. 스페링이 하나 틀렸네요. 네. 지금은 컨프런테이션이 가장 강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조정될지 그게 이제 조금 관심 사항입니다. 근데 미국의 국내 정치는 컨프런테이션에 가까이 가 있어요. 근데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나 다른 쪽에서는 너무 그게 과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논의가 앞으로 있을 거고요.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권 경쟁은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패권 경쟁으로 가지 않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상당히 미국과 중국 경쟁은 장기전이고 비군사적 경쟁의 중요성이 커진다. 기술과 제도가 얼마나 레질리언스하고 견고하고 탄력성이 있는가 양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다만 일부 영역에서 높은 휘발성이 있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타이완 문제 관련된 미국 충돌 가능성 이거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막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와요. 이게 이제 양호관계 불안해지니까 양호관계에서 중국이 대만에서 무력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뭐 개입해야 된다.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고민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그 상황에서 대만이 대입했을 때 대만에 개입한다는 어떤 발상이 작동하는 순간 우리는 중국과 군사적으로 적대하는 상황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발생되지도 않은 일에 우리가 미리 그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고민을 더 적극하면 어떤 측면에서 접근해야 돼요? 전쟁이 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잘못 관리될 경우에 이게 이제 국내 정치의 외부 효과. 자꾸 국내 선거나 이런 데서 외부를 타자화시켜갖고 적대화시켜서 자기 어떤 정치 기반들에 대한 호소력을 높이려고 하는 이게 되게 지금 전세적으로 강화되고 있잖아요. 이게 자칫 이제 불신과 갈등을 키우는 요인들을 작동한다.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면 장기전이고 복합전 경제로 갈 텐데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제목에 보면 대혼돈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의 질서, 포스트 냉전이 종결됐다 하는데 그것이 대체하는 질서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대단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보여주는 상황이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누가 1년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대규모 전쟁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 겨울서부터 올해 1월 달 넘어오면서 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포스트 냉전 시기였다 우리가 관성적 사고를 완전히 깨는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제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느 일방도 군사적으로 승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져서는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죠? 러시아는 물론 전선 안 되고 나토나 서구 국가들도 우크라이나가 졌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나토의 군사적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려하는 그 헤게모니의 쇠퇴가 굉장히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지 않는 방향으로 이게 전쟁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장기전이고 소모화되고 이 과정에서 세계 균열이 가속화되는 이런 문제들을 지금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핵무기 사용 문턱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핵무기가 어떤 상황이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는 어떤 군사 독트린이 있는데 이게 핵무기 사용의 조건들이 점점 지금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게 되게 불길한 징조가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쿠바 미사일 시기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게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보면 미래가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몇 가지 막 이제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The West and vs the Rest입니다. 예. 이게 이제 서구와 그 나머지 이런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사회 반응, 영토를 변경시키는 건 국제사회 동의를 얻기 대단히 어려운 이슈죠,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굉장히 많은 나라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141개 국가 또는 143개 국가. 반대한 나라가 5국가예요. 그리고 기권한 나라가 35개인데 이 기권한 35개도 5개가 중국,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비서구권의 주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나라 수는 이렇게 되지만 인구로 따지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기권한 나라들과 그 규탄 결의에 참석한. 그리고 러시아를 배제하려고 하는 결의안이 한번 상정됐거든요. 인권이사회에서 러시아 이사국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안에는 반대 24개, 기권 58개. 그러니까 이게 주장하는 게 균열,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국제사회의 기존의 규범이 없으면 누가 잘하고 못했는지가 명료한 상황인데도 이게 이제 이런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한편에서 뭘 보여주냐면 약화되는 더 웨스트의 우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경제적으로도 보면 이 G7이나 이런 G7의 이건 이제 총계 방식이 약간 다르긴 하는데 하나 사례를 가져오면 G7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에서 40%로 낮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G20, G7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국가들의 비중들이 지금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우위는 분명히 약화되고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럼 레스트가 서구에 도전하고 서구를 극복하는 어떤 힘이 되느냐? 지금은 부상하지만 제가 여기 쓴 것처럼 비전은 부재한 더 레스트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의 비전으로 뭉치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더 웨스트와 레스트 이 구도는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 근데 다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은 국제사회에서 이런 식의 균열들이 나타날 때 한국의 위치는 어디냐. 지금 이제 서구와 이제 완전 일치가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면은 조금 다른 여지를 가야 될 것이냐. 이것이 우리 대외 전략 정체성에서 되게 중요한 고민으로 앞으로 계속 던져질 겁니다. 또 신냉전 이런 것도 얘기 나오죠. 신냉전은 현상적으로는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권경제적 양상도 나타나고 제도와 가치의 충돌도 있습니다. 냉전 시기처럼 자본주의와 그 사회주의, 중국과 그 서구의 대립을 미국에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대립 구도로 자꾸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과하다는 비판도 미국 내에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에 해당되는 나라가 몇 개나 되느냐. 그런 구도로 세계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그런 비판,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적으로 보여지는 사례가 뭡니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올해만 봐도 엄청난 변화를 겪죠. 그 민주주의적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데 바이든이 석유 때문에 급히 사우디 왕세자한테 가서 그렇게 했다가 망신당하고 지금은 또 막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를 뭐 제고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이게 복잡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요소들을 미국에서 이제 자꾸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지정학적인 균열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냉전과의 중요한 차이도 있습니다. 이미 세계가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의해서 굉장히 연결성이 강화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옛날 냉전 시기처럼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20에 상당한 국가들이 자율적 공간들을 추구하는 거죠. 지금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그죠? 이런 데서 이런 양상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리고 대국 간의 냉전도 보면 냉전 질서예요. 냉전 체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립이지만 대립이 유지되는 질서입니다. 대립이 해소되는 방식이 뭐냐면 어느 한편이 다른 한편을 먹어서 해소될 수도 있지만 또 전쟁이라는 아주 극악한 혼란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가게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냉전 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유지하는 어떤 규범들, 메커니즘이 있었던 겁니다. 주로는 미국과 소련이 그러한 충돌, 타협 구조들을 만들었던 거죠.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도 없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앞으로 한 5년 동안의 상황을 보면 냉전 시기보다도 위험한 시기다.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그래서 이제 요 시기를 표현하는 개념들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지제로. 누구도 세계가 동의할 수 있는 규범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고, 그죠? 또 어떤 규범이 있더라도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고 있다. 기존 이런 측면이 이제 강조되는 거고, 공위라는 개념, 대공위의 시대. 옛날에 이제 그 중세 유럽에서 독일의 사례에서 이제 나온 건데, 쉽게 얘기하면 제국이 있는데 왕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 가지 봉건적인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그걸 통합해 줄 수 있는 왕이 없는 시기. 인터레그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질서는 무너졌는데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지 않은 이런 측면들을 더 강조하는 거죠. 이 개념은. 지금은 이런 개념들이 더 세계를 설명하는 더 적절한 개념이다. 대단히 불안정성이 높고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결을 단절하는데 우리 아무도 안 보는 사이, 서로 안 보는 사이에서는 그냥 안 보면 문제가 더 커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자꾸 너 이것도 끊어 저것도 끊어 하면은 자꾸 그거를 둘러싼 어떤 정서적 마찰, 물질적 이익의 충돌, 이게 서로 감정이 악화되고 막 악순환이 발생되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 연결돼 있다가 막 일부분을 끊으려고 하니까 그 과정에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런 문제들이 커지고 있죠. 지정학적 단층성, 우크라이나 같은 거. 그전에 미국의 헤게모니나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이렇게 은폐됐던 그 밑에 있었던 오랜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갈등들이 지금 표면화되는 거죠. 그래서 양안 관계도 그렇고 우리 한반도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제가 가장 불안하게 보는 거는 이 외교적 타협을 어렵게 만드는 국내 정치적 요인의 증가. 그죠? 뭐 협상과 외교를 다 부정해요. 지금 대부분의 나라 국내 정치적 맥락에서. 그게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어떤 때랑 더 비슷하느냐? 세계 1차 대전 이전 상황과 더 비슷하다. 1차 대전 이전에도 이게 1차 대전 이전이면 옛날 같지만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묶인 나라들 사이에서의 통합성은 지금보다도 제도적인 통합성이 높았다고 보는 시기예요. 왜? 그 나라들 사이에는 근본이제라는 단일한 통화 제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지죠. 다 이해관계가 이제 달라지면서 그 과정 뭐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동맹체제. 여러분 1차 대전 하면 세르비아 황태자가 어디 가서 죽어가지고 그게 1차 대전 됐다고 그러잖아요. 세르비아에서 오스트리아 황제가 죽어서 세계대전이 됐다. 그게 한나라에서 다른 나라 그 주요 인사가 죽었는데 그게 왜 세계대전이 됩니까? 그게 이제 세르비아에서 죽으니까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공격하면 세르비아 동맹국을 맺은 러시아가 참전을 하고 러시아가 참전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또 들어오고 거기에 가서 또 독일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세계전으로 한 1, 2년 사이에 확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때리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때리면 우크라이나에 나토가 이제 개입한 상태죠. 그죠? 나토에서 굉장히 위험해지면은 또 다른 어떤 나라가 세르비아가 지금은 뭐 세르비아나 베그러시아, 그죠? 이런 나라들이 또 벨라루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러시아를 또 지원하는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식이 되면 확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배타적 민족주의가 굉장히 증가한 시기예요. 19세기 후반서부터 20세기 초반까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위험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냉전 시기의 평화는 어떻게 평화가 아니라 평화인데 이것도 못하는데 냉전 시기의 평화. 아까 지금 냉전 시기도 대단히 자제력이 있는 국가들이 자제력 있게 행동한 겁니다. 그 사례가 쿠바 미사일 위기예요. 쿠바 미사일 위기는 쿠바에 소련에서 핵미사일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시설이 진행되는 게 사진에 찍혀서 케네디 대통령이 그 쿠바로 들어가는 그 해상로를 봉쇄한 거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미국과 소련 사이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당시의 서술은 뭐냐면 어떤 식의 서술? 그 당시에 60년대 서술은 뭐였냐면은 케네디가 강경한 정책을 해갖고 그 소련이 물러났다. 이게 이제 미국의 서사였어요. 그래서 케네디의 재선은 문제가 없다. 만세! 하는 게 이제 미국의 또 그런 식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됐냐면 결국은 쿠바에 배치하기로 하는 시설은 소련이 중단했어요. 그죠? 그리고 철수도 시켰어요. 기존에 들어갔던 것. 그럼 소련만 양보했느냐? 그 전에 미국이 터키랑 그리스에 배치했던 정술 핵무기도 철수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소련은 그 통제된 사회니까 국내 정치적 요인을 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미국은 뭡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면 케네디의 재선이 어려워지게 되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합의하면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건 뭐냐면
절대로 이것은 비밀로 해라. 이게 공개되는 순간 협상은 끝난 거다. 그래서 그 비밀이 70년대까지 유지가 됐어요. 지금은 이 쿠바 미사일 연구를 하면 다 그 타협적 구조들 다 얘기를 합니다. 어느 일방에 의해서 승리가 개판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은. 냉전의 해체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서사도 잘못되어 있어요. 레이건이 대소 압박 정책을 해갖고 소련이 무너진 거다.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70년대에 헬싱키 협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련이 유럽에서의 기득권, 동유럽에서의 기득권, 지정학적 기득권, 예를 들면 동유럽 국가들, 체코, 폴란드 이런 나라들에 대한 소련의 통제권을 독일이나 유럽, 미국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나라들의 이민자들은 미국 내에서도 엄청나게 반대를 했고 포드 대통령도 그것을 가는 것에 대한 국내 정치, 모든 여론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포드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로도 꼽혀요. 근데 이게 어떤 작용을 했냐? 그렇게 소련한테 양보만 한 것이 아니라 대신 소련과 유럽 사이에, 동유럽과 유럽 사이에 경제 문화 교류를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는 인권 대화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 동유럽 내에서 서유럽과의 연계성이 강화된 겁니다. 그리고 소련으로서는 일단 지정학적인 자기의 기득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내부에서의 어떠한 변화의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외부에 막 위협이 강하다 이렇게 하면 그걸 갖고 통제하면 국내적으로 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좀 지혜를 가져야만 세계 문제나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 좀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누구를 막 강제로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모범을 만들어서 따라오게 만드는 방식으로 세계가 변화될 때 좀 긍정적 방향으로 이 유동성과 혼란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제가 시간이 약간 오버가 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말씀 그래도 빨리 드리겠습니다. 국제 질서의 변화가 이렇게 되니까 분단 리스크가 증가해요. 그거 되게 위험하죠. 다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니까 이런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알 겁니다. 이제 우리도 조금 걱정하는 게 이 분단 체제의 부당적 영향, 이 대립 위치가 되면 이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죠. 자꾸 이제 미국과 안보 의존해야 된다 이런 식의 담론들 증가하고 조금은 이제 국내적으로 적대와 혐오의 사회 분위기가 증가합니다. 그죠? 지금 벌써 이런 조짐들 나타나고 있죠. 얼마 전에 상당히 대통령께서 해서는 안 될 이야기, 그죠? 누군지도 지명하지 않으면서 모모한 파와는 협치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가 이게 대단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오히려 누구라고 얘기하면 논쟁이라도 해서 그건지 아닌지 밝히면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이러한 적대와 혐오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되게 중요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요. 한국의 대응 전략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안해지고 있고 유동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방어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죠? 일정한 억제력도 가져야 되죠. 그죠? 외부에서의 어떤 강제적인 어떤 우리에 대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힘들을 가져야 되는데 요거 생각할 때 이 적정 군사력이 뭐냐 도대체. 군사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적정한 수준의 군사력,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 군사력이 뭐냐. 이걸 넘어서는 방식으로 이렇게 군사력이 작동되면 군사력 증가 논리가 작용되면 국내적으로 다른 데 써야 될 자원도 제약을 하고 외부와의 갈등을 더 불필요하게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저 정도 군사력이면 우리한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설득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런 부정적 반응들이 발생될 수가 있죠. 그 문제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전략적 모호성과 관련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많이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해요. 전략적 명료성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한미동맹과 한중협력 모두가 중요하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자꾸 미국이 어떤 그런 전략에 편승해서 명료하게 해야 된다. 이제 미국 편 쓴다는 걸 밝혀야 된다는 얘기 전략적 명료성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아까 국제질서의 유동성을 생각하면은 그 합당한 접근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부합하는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는 그런 제한적으로 전략적 명료성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모든 문제에서 너도 나쁘고 쟤도 나빠 이런 거 태도가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밝힐 부분, 우리가 이제 그만한 어떤 국가 역량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론으로서 전략적 명료성을 추구한다. 이거는 되게 우리가 국제적인 위험한 갈등 구조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방어적 전략의 외교 다변화는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얘기니까 하고 한반도 안보 딜레마 문제 지금 이제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남과 북이 계속 군사적인 머슬을 지금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자꾸 그 과정에서 또 나타나는 게 뭐야? 언사들이 적대적으로 되게 되죠. 북에서 남에 대한, 남에서 북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중단시키는 게 아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제기하는 출발점이 된 겁니다. 북미 대화, 남북 대화가 이제 재개가 돼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랑 대북 제재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 것이 북한의 이제 대북 적대식 요구 철회에 대북 적대 정책의 철회의 핵심적인 요구 사항인데 그게 만약에 제한적인 수준에서도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우리가 작동시키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재 부분에서라도 뭔가 고리를 풀어야만 이 상황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아마 이 둘 중에 어느 측면에서도 노력을 안 하게 되면 상당히 일단은 위험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습니다. 내년까지 상당히 상황이 좀 어려운 거고요. 조금 이제 우리가 방어만 할 게 아니라 능동적인 전략을 하게 된다고 하면 조금 우리가 비전, 방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만 자꾸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략의 필요성들이 계속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글로벌 선도국가라는 표현을 썼고 지금 정부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 방향 우리가 글로벌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다 동의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도 문제지만 사실은 글로벌 전략을 하려면 글로벌한 설득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한국이.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글로벌 뭐 무슨 국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 같은 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구분하면 우리가 5등, 6등 합니다. 세계에서. 1인당 배출량으로. 1등, 2등, 3등, 4등은 어떤 국가들이냐면 대부분 기름을 캐는 나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 제조업만 가지고 기후변화 가스에서는 1등이라고 봐도 돼요. 우리는 무슨 되게 편하게 얘기하죠. 남들 욕하고 기후변화 얘기할 때. 근데 이런 거 없이 뭐 얘기하면 이거 세계에서 망신당하기 딱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요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한국에 대한 어떤 평가도 좋아졌고 역량을 쌓은 것도 많지만 글로벌 전략을 하기에는 되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잖아요.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동안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또는 남쪽에서도 선비핵화적인 접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처음에 제네바 합의, 90년대에 제네바 합의가 깨진 이유가 뭐냐면 그때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일단 북의 핵시설을 다 동결시켰잖아요. IAEA도 감시가 다 들어갔고. 근데 미국의 공화당이 계속 그것을 비판했어요. 비판한 게 뭐냐면 동결, 감시체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생산됐을 거라고 추측되는 플루토늄입니다. 그 양은 핵무기를 하나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양으로 추측이 됐어요. 그럼 핵무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그 전에? 핵실험을 해야 되죠? 핵실험을 하면 없어질 양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유로 갈등을 만들어서 결국은 북이 IAEA에서 NPT 체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거죠. 이게 이제 2003년도에 그런 그 다음에 북이 이제 영변을 가동시키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도 비슷한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영변 핵실험에서도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겠다고 했잖아요. 검증하에. 그럼 그게 북의 핵시설을 한 70%, 80%는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거는 일정한 제재 해제예요. 그렇게 비핵화 과정을 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선비핵화론이 계속 가로막는다. 일정한 여기서 타협을 통해서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을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단계적 접근이라는 것이 많은 육자회담에서도 합의했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도 합의했지만 결국 내용을 실행하다 보면 선비핵화론적인 접근법들이 자꾸 이 진행들을 가로막았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비핵화라는 규범을 포기하면 문제가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 규범은 유지하면서 단계적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이걸 진행시켜야 된다.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도 되게 논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과 가치에 대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야 돼. 우리가 하나의 뭐 예를 들어 민주당이 수권 세력이 되려고 한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수권 세력, 수권 정당으로서의 내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는 반드시 이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줘야만 한국의 비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 또는 집단적인 생각들을 진전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중심으로 제 강의는 일단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네요.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